네, 안녕하세요. 자, 이명박 정권이 그 초기에요. 한 1년 6개월 정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 비핵 개방 3천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면 그러면 북이 백기투항, 백기투항이란 말 요즘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는데요. 백기투항할 줄 알았다. 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 6개월 지났는데도 별로 소식이 없자 한 3년 정도 버티면은 북이 망하든 뭐 이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또 이명박 정권 주변에서 이 통일 이쪽 통일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실을 보면은 북이 중국, 러시아로만 활개를 치고 있는 양상이고 오히려 이명박 정권 주변 사면 초과가 울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통일부 장관 뭐 경질 소식도 들리고요. 앞으로 오히려 한나라당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남북 대화 얘기를 스물스물 내비치기도 하고 있는데 한번 뭐 어느 쪽이 바뀌었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6기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필 굉장히 바쁘게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좋은 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동북아의 문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셔서 좋은 그 정세 관련한 최근 뭐 진보 대통합 관련한 글들도 있고요. 한반도 문제 관련한 글들도 있고 해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긴 했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재작년에 건강 이상설도 있고, 그죠? 러시아와 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뭐 분분한 이야기들도 막 있고, 그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싸고 그랬었죠. 이런 데 이어서 이제 뭐 러시아, 중국, 요번에 완전 다 순방을 하고 귀국을 했는데요.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또 한마디로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의의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북러 사이의 우호를 더욱 긴밀히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00년에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었고 그 이후에 2001년, 2002년 연속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냉전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좀 변화하고 그러면서 북러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이전처럼 이렇게 긴밀하지는 않았었는데 다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복원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상 간의 교류가 이제 끊기고 그 사이에 뭐 여러 일들도 있었죠. 북핵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도 바뀌었고 러시아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방문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정상 사이의 교류를 통해 북러 사이에 이제 친선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이제 긴밀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러시아는 뭐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미국하고는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뭐 소원하다거나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물론 부분적으로 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 동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북한 입장에 많이 서주는 편이죠. 예를 들어 뭐 작년에 천안함 사건 뭐 있었을 때 천안함 관련해서도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 뭐 100%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안보리 회부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연평도 포격 때도 그 한국 측에서 연평도 포격 이후에 그 다시 한번 뭐 사실상 이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사격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갑자기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하죠. 그래서 이 한국군의 훈련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놓고 볼 때 러시아가 이 한반도 문제에서는 남쪽이나 미국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드는 경우가 더 많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이제 이 방문을 통해서 더욱 이걸 긴밀히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경제 군사 교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과가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경제에서는 가스관 연결, 철도 연결, 뭐 송전선 연결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러시아가 이제 한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있다 보니까 북한이 협조를 안 해주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크게 이제 자신들의 국경을 열어준 거죠, 사실. 길을 열어주고 뭐 통로를
거쳐가라. 뭐 이렇게 해준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도 이익을 보고 북한도 이익을 보고 남쪽도 이익을 보는, 서로 이익을 보는 그런 이제 경제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단순히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하려면 결국 남북러가 함께 이제 경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이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열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 같은 시기에 러시아의 군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북러 간의 이 군사 협력을 다시 재개하자. 그래서 합동 군사 훈련. 그래서 전쟁 훈련이 아니라 재난 구호 훈련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된 것이라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교류가 있었고.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육자회담과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겐 좀 중요하겠죠.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북에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제 조건 없는 육자회담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계속 하던 얘기라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아주 미묘한 문제거든요, 이게. 미국은 육자회담에서 계속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9.19 공동성명 이행 확인을 해야 된다.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전제 조건을 한 5개 달아놓고 이게 지켜져야 북한과 육자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전제 조건 없이,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이제 압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도 동의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이제 육자회담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판 구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북중러는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상당히 의견 조율이 잘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한미일 같은 경우는 아직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과연 이 제대로 조율이 되고 있는 건가 좀 의심스럽죠. 예를 들어 동해 문제 가지고 한일 간의 관계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동해 표기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이 이제 이명박 정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그렇다고 미국을 반대할 수도 없고 미국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난처한 입장이 되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북중러에 비해서 한미일의 이 결집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육자회담이 재개되면 결국 누가 육자회담에 주도권을 쥘 수 있겠는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이제 방문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은 사실 정치적 해석은 좀 최대한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고 가스관에만 좀 주목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이고 있어요. 이명박이 업적이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스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결국 남쪽이 참 많은 이익을 받게 될 것 같죠. 그렇죠. 예. 북과 남과 그리고 러시아가 이걸 연결하면 남쪽이 참 많은 이익을 받습니다. 이거 갖고 또 허튼 소리 있죠. 퍼주기. 이런 얘기들 나중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쨌든 가스관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과 반응에 비해서 그럼 미국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내왔나요? 몹시 껄끄러운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이제 전제 조건 없는 육자회담 이 발언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표정들을 많이 지었죠. 이건 진정성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전제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는 안 된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북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들을 많이 보였고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한국 언론과 비슷하게 경제 문제 주로 치중을 해서 이번 방문은 에너지 외교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이 이렇게 북중러 이렇게 다니면서 육자회담에서 자신들의 이제 지지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육자회담을 재개하겠다라는 그 입장도 못 갖고 있는데 이미 상대방은 육자회담 재개에 대비해서 이 동력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껄끄럽고 난처한 그런 이제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북의 태권도 시범단 미국 순회 소식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막 기립박수 치고 해서 저희가 영상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평양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 미국 팀이 참가한다는 소식이 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이제 본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는 그 6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의 청춘거리에서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가를 하고 한 1,000명 정도가 참가를 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미국 측 대표단도 이제 참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태권도 선수들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태권도 대회 안에서 뭐 국제 태권도 연맹 총회도 있고 뭐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 묘소 방문.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 전 총재가 최홍희 씨라고 북에 이제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 관광 사업하고 또 연계가 돼 가지고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태권도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이 태권도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미국 그 북한을 이제 많이 방문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번 계기로 해서. 네, 뭐 만경봉호가 이제 국제 관광 객들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금강산. 네, 아마 세계 태권도 대회에 오는 뭐 미국인들도 뭐 이래저래 북녘 사회 관광을 좀 자유롭게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가서 세계 태권도 대회 이런 거는 정말 규모 있는 행사라서 그렇죠. 그죠? 네.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만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무슨 사상이 걸린 문제도 아니고 참 이런 건 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자, 미국의 소리 기자가 초청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북의 태권도 대표단이 미국 순회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 독점 취재를 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세계 이제 곳곳에 방송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북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를 한 명을 초청을 했다 그래요. 이걸 취재해 가라라고 밀착 취재를 이제 허용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그 AP 통신 평양 지국 건설에 이어서 이 서방 측 언론의 문호를 계속 개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북한이 내년에 이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이 외부 세계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이제 드러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P통신 때도 그랬지만 미국의 소리에도 우리 채널 615가 밀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원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남북관계를 틀어막고 있는. 자, 내일인가요? 미국의 5개 NGO에서 북에 수해구품 90톤을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사마리탄 스퍼스라고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구호단체가. 근데 이 구호단체와 함께 이제 5개 NGO가 뜻을 모아서 북한에 이제 구호품을 전달을 하는데 뭐 의약품, 위생용품, 정수기, 이불, 임시거처용 비닐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수재민들을 위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90톤 정도 모아가지고 간다. 근데 이건 이제 뭐 모금한 것도 있고 여기에 미국의 이제 국제개발처 정부 기구에서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나 보더라고요. 네, 식량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나요? 식량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냥 물품으로만. 예. 의약품이 들어간 것만 해도 뭐 이분들 그 미국이랑 한국에서는 주로 인도적 지원 문제, 인도적 문제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도적 문제만큼 정치적으로 인도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단이 많이 되고 한때는 그 90년대 막 이런 때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에 이게 그렇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서 들어가지 않았던 적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여튼 의약품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예. 예. 자, 요 이제 북미 민간 교류가 이렇게 뭐 그 태권도도 있고 그리고 만경봉, 금강산 관광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언론사들도 뭐 상주하거나 아니면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수해와 관련돼서 인도적 지원도 이렇게 되고 있고 합니다. 근데 남북 간에는 또 무슨 얘기가 없나요? 남북 간에. 그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다른 러시아에서도 이번에 구호품 보냈고 유럽에서도 보내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남북 간에는 이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사실 이게 다 막혀 있어요. 오이사 조치라는 게 뭐 이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뭐 사과하고 뭐 북한을 응징하기 전까지는 남북 교류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게 오이사 조치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민간 교류가 오이사 조치 이후에 거의 다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조계종에서 오는 5일 그 북한 묘양산 보현사에서 북측의 조선 불교도 연맹과 함께 8만 대장경 1000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북남 불교도 합동 법회를 연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이게 이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계도 사실 그동안에 계속 방북 불허가 돼가지고 뭐 종교 교류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방북이 이제 허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통일부 장관도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계속 북한과 뭔가 민간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남쪽만 오이사 조치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뒤처지는 모습 뭐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정부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급 특히 이제 종교 쪽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열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묘양산 보현사라고 하면 또 남쪽에서 북을 찾아갈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죠. 서산대사의 부도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국사책에도 여러 번 나오죠. 사실은 굉장히 장중하고 뭐 이런 정말 묘한 향이 나는 향이 짙은 산이라고 해서 묘양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운 곳이죠. 네. 자, 통일부 장관 교체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리를 빨리 내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장수 장관으로 아주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신망에 몹시 두터운 것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현인택 장관은 정말 이렇게 욕 많이 먹으면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장관도 몇 안 됐을 텐데 상당히 오래 해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전격 교체가 됐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뭐 비롯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통일부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죠. 왜냐하면 국회하고 행정부는 사실 국회가 주권을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부 일개 부서가 국회의원들 행동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방문하겠다는데 그걸 오이사 조치를 빌미로 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제 현인택 더 이상 못 참겠다. 현인택 잘라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준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청와대에 가가지고 현인택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를 다시 이제 열어야 된다. 남북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인택이 걸림돌이다. 얘를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현인택이 강력하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홍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기를 해서 현인택을 잘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드디어 잘리게 된 거죠. 국민의 목소리는 안 듣는데 홍준표 목소리는 또 접수가 되나요? 새로 임명된 분도 참 이름부터 불안하게 짝이 없다고 우익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류익 주중대사였죠. 어떤 인물인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사실 이제 류익이라는 사람이 이명박의 측근 중에 측근, 왕의 남자 이렇게 불리던 사람입니다. 네, 자료화면이 있습니다. 네, 저기 나오죠. 상주 출신입니다. TK 출신이죠. 그래서 이 상촌회 멤버라고 하는데 상주 출신 사람들, 상촌회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랑찬 신한지주그룹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뉴라이트에 쟁쟁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명박 대통령 캠프 때 싱크탱크였던 국제전략연구원 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공약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 대운하가 이 사람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나들섬 개발 이런 이제 대선 공약의 줄기를 구성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작성도 이 사람이 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두터운 신임을 얻어서 집권하자마자 바로 초대 대통령 실장이 됐죠. 그래서 역시 왕의 남자 했는데 하자마자 잘렸어요. 왜 잘렸냐? 광우병 촛불 시위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 보좌를 못했다 이런 이제 욕을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난 거죠. 물러나서 바로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주중 대사로 보냈는데 대사하면 보통 임기가 2년인가 3년 그럴 거예요. 근데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냥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사실 외국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이런 이제 정치권의 특히 주중 대사관은 많이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막
근데 사건 이런 것들이 막 났었죠. 아, 이분이 예. 계실 상하이 때에 스캔들. 예, 쌍하이 스캔들 유명한. 그렇죠? 얼마나 심심했으면 스캔들이나 일으키고 다녔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 중국 가가지고도 왕의 남자로서의 그 면모는 다 보여줬다 그래요. 예산을 뭐 10배를 뻥튀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통일부 예산이 그러면은 지금 10배로 늘어날까요? 늘어나나요? 통일세를 걷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오히려. 예, 일을 해야지 예산이 늘어날 텐데. 아무튼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명박의 최측근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측근이고 이명박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뭐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서도 봤듯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구상을 세운 사람이고 뭐 그래서 통일 지향적인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현인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회전문 인사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도 할 것 같은데요. 대북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해갖고 이게 또 좀 떠들썩하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직 네. 이제 그 내정자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북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꾸진 않는데 지금의 이제 분위기상 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뭔가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국이 남북 대화가 뭔가 시작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전반적으로 남북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현인택 장관을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남북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누구로 바꿀 것이냐. 사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자리를 제안하면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어느 장관이든 장관 자리 제안했을 때 흔쾌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인데 거기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욕만 바가지로 먹거든요. 이건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측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측근들은 시키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회전문 인사가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괜히 함께했다가 욕을 먹느니 누가 이제 장관을 하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정책에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현인택 장관을 이제 물갈이를 한 거고 거기에 뭐 성향은 비슷하지만 류익 대사를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앉혔다는 건 뭔가 남북 대화에서 뭔가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덜 민망한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좀 저는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요. 뭐 현인택이어서 못했고 류익이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둘이 뭐 거기서 형님 아우 하고 있으신 분들이겠죠 다. 근데 현인택을 그대로 두고는 뭔가 민망한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도모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 갖고요. 이 내정자가 류익 내정자가 6월 달에 중국에서 북과 좀 접촉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본인은 나도 모르는 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라고 대답을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비밀 접촉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했더니 나도 모르는 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본인 말로는 뭐 5월 달에 귀국을 해서 한 번도 나간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6월 말고도 그 전에도 뭐 비밀 접촉 소리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대통령 최측근인데다가 중국에 있으면 북쪽과 접촉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야, 일부러 주중대사로 간 거 아니냐. 가서 뭔가 이명박의 이제 밀사 역할 를 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원래부터 좀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이제 의심을 실제로 비밀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북쪽과 접촉을 하기는 쉬웠기 때문에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류익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데는 북과의 어떤 대화, 물밑 접촉을 해보려는 그런 이제 의지도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현인택 장관은 경질이 됐다기보다는 자리 인사 이동을 했어요. 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뭐 통일특보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경질인데 안에서 볼 때는 경질이 아닌 그런 걸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잖아요. 네, 남쪽에서 볼 때 사과인데 북에서 볼 땐 사과가 아닌 거. 네,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현인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현인택이 이제 이명박이 아무래도 이제 측근이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대북 정책이 크게 결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짐작이 되죠. 통일특보로 현인택이 그대로 앉아 있는 거니까. 다만 밖으로 보여줄 때는 그러니까 북에서 볼 때는 통일부 장관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제 대화 좀 해봅시다. 옛날에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대화해봅시다. 이런 명분은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좀 상당히 몸이 달았다.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이제 이런 쇼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정부에서는 장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청와대 이제 특보로 들어가는 것이 내력이 될 수도 있다. 사람 관리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무서운 거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얼마 전에는 8월달, 8.15쯤에서는 뭐 남북관계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 완전 김 빠지는 8.15 경축사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11월에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정말일지, 뭐 그렇죠. 이분들 말을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만, 아니면 정말일지, 아니면 만약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11월을 또 굳이 찝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11월에 이 한국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아펙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회의가 하나 더 있는데, 뭐, 국제회의가 2개인가가 있습니다. 이 11월 달에. 그래서 이때 이명박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추진 중이다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스 문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 한러 간의 어떤 정상 만남이 있고 가스관 문제가 이제 진전이 되면 당연히 북한하고도 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러시아 대통령이 얘기했던 3자 협의, 가스관 문제와 관련된 3자 협의가 11월 달에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짐작이 되고요. 이 11월 달에 뭐 가스관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 가스관을 매개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인가요? 어젠가 또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추석 전에 뭔가 새로운 걸 또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8.15에 이어서 제2의 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석 직전에 보통 왜 명절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좀 굵직한 일들이 있거든요. 특히 한반도 문제는 희한하게 우리 민족 문제라서 그런지 우리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명절 중간에 그런 일들이 꼭 있던데 이번에도 추석을 앞두고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그래서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추석 앞두고 정상회담 발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짐작도 있고 아니면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의 뭐 짐작까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뭘 해도 그럴 듯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분위기가 뭐 대화가 막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동안 뭐 계속 딴짓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해도 사실 크게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닌 그런 조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9월 8일 기자회견 하겠다고 뭐 한다고 하는데 뭐 발표를 하겠다고 어떤 네, 걸 그렇죠.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하는데 뭐 좋은 일이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괜히 모아놓고서는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8.15 제2의 8.15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최측근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큰 일을 도모하고 싶다는 인상 이거는 그렇죠. 절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가스관도요. 저는 뭐 남쪽이 처신을 전향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북과 러시아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아니 러시아하고 나머지 공사는 뭐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 공기랑 이런 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딱 쳐다만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38선까지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형국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수틀리면 꼭 3자가 협상에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진정성 있는 충고를 그렇죠.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뭔가 진척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드러나는 변화가 없는 것이 지금 계속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반도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정상회담 발표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 전쟁이 즉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 이렇죠?
예, 저기 그 채팅창에 한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정인 교수의 북미 정상회담설, 그러니까 네. 김계관 제1부상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육자회담이 재개될 것 같은데 사실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북미 대화가 되고 남북 대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순식간이다, 이제 뭐 속도 붙었다, 순식간이다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뭔가 새로운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갑자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중국 순방이 이어졌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이제 인식을 하려면 아무래도 과거 이제 북미 대결사를 좀 돌아보면 좋은데, 핵실험이나 인공위성 발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한반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가 이런 것들 좀 보면요. 처음에 핵실험을 딱 했을 때 미국에서 난리를 폈죠. 북한 응징하겠다 막 이랬는데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부시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하고, 이런 건 이제 뭐냐면은 결국 이 한반도 문제는 힘의 대결이고 힘으로 풀리는 문제다 보니까 뭐 대화가 잘 된다고 해서 이제 순조롭게 가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힘과 힘의 대결에서 승부가 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대화로 가는 건데, 이 대화 과정에서도 사실 복잡합니다. 대화라는 게 워낙 이제 사실상 어떤 이 힘과 힘을 가진 나라들의 대화다 보니까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육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한 어떤 진통, 산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뭐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체면을 지키고 자신들이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전제 조건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사실 먹힐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의 이 내용 자체가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이렇게 원칙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동시 행동을 하는 거지, 북한이 먼저 행동을 해서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 재개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뭐 이게 무슨 한미 FTA 그런 게 아니에요. 뭐 4대 선약을 해야 뭐 한미 FTA 체결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육자회담을 얘기하고 미국은 전제 조건 이후 육자회담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일종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기싸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 서로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대화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 이제 정체 중인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정체 중일 때 물밑에서는 열심히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뭔가 진행은 분위기 조성은 계속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민간 교류로 분위기 조성하고, 뭐 식량 지원 이런 걸로 분위기 조성하고, 한국도 통일부 장관 교체 뭐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끼워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런 이후에 아마 이제 육자회담이 재개되면 다시 이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결론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일이 도모되고 있다는 인상 메시지는 뭐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고가 모쪼록 좀 짧아서요, 순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산고의 과정에 있고 이제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텐데요. 순산일 수도 있고 난산일 수도 있고, 예, 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예, 그냥 눈앞에 패권에만 어두워왔고, 이것도 또 진보 대통합에도 어울리는 말인데요. 남북과 한반도 문제도 그렇고요. 예, 눈앞에 패권에만 어두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지혜롭게 멀리 보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산고를 잘 이겨내고 순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